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개발 출판기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밸류업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쓰신 신현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북 콘서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통해서, 바로 기업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현실에 적합한 형태로, 그리고 가장 소비자와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장 나은 방식을 찾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업이 하는 일인데요. 바로 그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법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 사회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리고 가치 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는 지혜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책 제목에 따라서 오늘 강의 제목도 그냥 밸류업으로 제가 했고요. 밸류업 이 북 콘서트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밸류업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같은 동종의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치로 거래가 된다. 그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밸류업이라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업이 유사한 외국 기업보다 그 주가 수준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PBR이라고 그래서 주가를 그 주당 장부가로 나눈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가 가치가 높다 낮다 뭐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당 장부가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50만 원 줄게, 60만 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100만 원을 들여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50만 원, 60만 원 받고 내가 회사를 판다고? 억울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경우에는 58%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2023년 말 한국의 PBR이 1.05인데 이게 23년에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다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점.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가 100만 원짜리 만들어서 진짜 지금 막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50만 원, 60만 원에 누가 사겠다고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난 상관없어. 나는 100만 원 투자했고 나는 거기서 해마다 10만 원씩 벌면 돼. 이렇다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기업은 그 투자 자금을 받아서 또다시 기업이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 조달 기능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나 이제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사주세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당신 원래 회사 지금 100만 원짜리가 60만 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1000만 원어치 주식 발행하면 나는 600만 원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하는데 나는 6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억울해서 또 못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는 1000만 원짜리 투자 기회가 있어도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이 보통 이제 성장이라는 거가 내가 직접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M&A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를 사는데 내가 1000만 원짜리 회사를 사는데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해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한 2천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해야 1,000만 원짜리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M&A도 못하고 자금 조달도 못하고 또 외국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600만 원 받고 내가 해외에서도 투자 받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내 투자도 이제 위축이 될 거고 또 결국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투자를 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할 수도 없고 혁신을 못하니까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계속 성장을 못하니까 인재는 유출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I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AI 쪽으로 자금을 계속 들어와서 높은 임금을 주고 또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다 투자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AI 쪽의 인재들이 국내에는 갈 데가 없어. 그러면서 다 해외로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의 활성화 또 기업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거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PBR은 뭐냐? 좀 전에 이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시장에서 60만 원밖에 인정받는다. 그러면 PBR은 0.6이 되는 거예요. 0.6.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PBR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기업의 시장 가치를 장부 가치로 나눈 거 또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PBR이 1보다 크다? 그럼 내가 투자한 1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뭐 110만 원이라든지 120만 원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된다. 근데 반면에 PBR이 1보다 작다?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PBR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PBR을 분해를 해보면 PBR은 주가를 우리가 시장 가치를 장부 가치로 나눈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PER 곱하기 ROE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장 가치 나누기 장부 가치는 결국 시장 가치 나누기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이거랑 똑같거든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곱하기 당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PER의 정의를 보면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 ROE의 정의를 보면은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PER의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ROE의 당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서로 없어져요. 예. 이걸 이제 밑에 있는 ROE라는 것도 결국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당 자기 자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주가 나누기 주당 자기 자본 이렇게 돼서 PBR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PBR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PBR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PER을 높이고 ROE를 높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높이면 우리 PBR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PER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 PER은 뭐라 그랬어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PER을 높인다는 얘기는 주가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주가를. 예. 그 다음에 이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그러니까 1,000원을 번다. 주당 1,000원을 번다. 그런데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ER을 우리가 10배 이렇게 불러요. 10배. 자, 그런데 똑같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주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PER이 20배. 그러면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10배의 값을 인정받는 것과 20배의 값을 인정받는 거 어느 게 더 낫겠어요? 당연히 20배, 30배 이렇게 주가를 더 많이 인정받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를 극대화한다는 게 결국은 PER을 극대화하는 건데 자, 그러면 또 주가라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 수식이 복잡해 보이죠. 그죠? 보통 이제 재무관리 그러면 이런 수식을 한참 공부를 하고 재무관리를 이제 배우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주가 여기서 이제 B를 이제 기업 가치 또는 주가 이제 우리가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같이 다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자, 기업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업 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뒤에 있는 예시를 갖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데 내년에 어떤 기업이 1,100억이라는 돈을 벌어요. 1,100억. 그런데 이 1,100억이라는 돈을 버는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0%를 벌고 싶어 해요. 10%를. 그러면은 이 미래의 1,100억이라는 그 현금 흐름은 이 10%를 벌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얼마의 가치일까? 이걸 계산해 보면 1,000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억을 투자해서 10%를 벌면 1,100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1,100억이라는 것은 10%를 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1,000억과 같은 의미예요. 그게 바로 가치다. 네. 기업 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미래에 1년 후에 벌어들이는 1,100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율은 뭐냐? 투자자들이 벌고자 하는 요구 수익률. 이게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1,000억을 투자했어요. 어떤 회사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내년에 1,100억을 벌어주고 끝 하면은 나는 10%를 벌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1,100억을 내년에 벌어서 1,100억 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뭐라 그러면 나 지금 1,100억 필요 없고 나는 100억만 있으면 돼요. 1,000억은 다시 투자할게요. 그랬어요. 자, 그럼 1,000억을 내년에 다시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100억이 나오겠죠. 그런데 1,100억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난 1,000억 필요 없어요. 100억만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1,000억을 투자했는데 해마다 100억만 받고 회사에 계속 1,000억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투자자가 가져가는 돈은 100억. 1,000억을 내가 투자해 놓은 이상은 계속 100억을 끝까지 내가 1,000억이라는 그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10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해마다 100억씩 받는 그러한 현금 흐름이 있다. 자,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1,000억인 거예요. 그죠? 내가 1,000억을 투자하는 거니까. 내가 1,000억을 투자하고 해마다 100억씩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 여기 영구 가치라고 해서 여기 보면 B는 C 나누기 R 이렇게 돼 있죠. B는 C 나누기 R. 100억이라는 돈을 매년 받고 10%라는 할인율을 할인하면 현재 가치 1,000억. 또 다른 말로는 1,000억의 10%는 100억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1년 후에 목돈으로 들어오는 것의 현재 가치도 되지만 매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기업의 가치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자들이 10%를 벌고자 한다 했을 때의 그 현재 가치를 1,000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들이 나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굳이 내가 10% 안 벌어도 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5%만 벌어도 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V는 C 나누기 R 그랬죠. C는 100억. R은 10%였는데 그게 5%가 돼버렸어. 그러면 V가 얼마가 돼요? 100억 나누기 5%는 2,0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똑같이 100억이라는 돈을 매년 벌어주는데 투자자들이 나 10%안 벌어도 돼? 난 5%만 벌어도 좋아? 라고 하는 순간 기업의 가치는 1,000억짜리가 2,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0% 또 지금 말하는 5%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벌고자 하는 요구 수익률 또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회사가 이 미래현금으로 우리가 매년 100억이라고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정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더 이상 고정이 아니라 매년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년엔 100억인데 그 다음에는 103억, 그 다음에는 106억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3%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는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는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년 나오는 100억 나누기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빼기 성장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5%로 100억을 갖다가 할인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5%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5% 빼기 이 현금 흐름의 성장률 3%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00억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100억 나누기 2%. 그러면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5,000억. 자, 아까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영원히 버는 기업이 있다. 현재 가치가 얼마냐? 1,0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10%에서 5% 떨어지니까 기업 가치가 2,000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그 회사가 매년 100억이 아니라 매년 100억에 3%씩 성장하는 현금 흐름을 번다고 했더니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1,000억짜리가 2,000억, 5,000억. 네.
자,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려면 미래 현금 흐름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할인율도 낮아야 되고 미래 현금 흐름 자체가 또 성장을 해야 되고. 예. 자, 요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밸류업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예. 밸류업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가를 주당 순위로 나눈다 그랬는데 같은 주당 순위, 예를 들어 1,000원에 대해서 주가가 10,000원이면 10배, 20,000원이면 20배. 주가가 높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자, 그 주가라는 게 바로 시장 가치인데 주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10%에서 5%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성장률, 없던 거에서 성장률 3% 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밸류업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1,000억짜리 회사가 5,000억짜리 회사가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PBR 1.01 뭐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5가 되겠죠. 5.0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높이는 이제 수학 공식을 우리가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10%에서 5%로 떨어뜨릴 거며,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3%, 4%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만들 거냐. 그 방법이 이제 이 밸류업이라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책 안에는 주주와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주주와의 소통. 그다음에 KPI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자본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자본 비용이 뭐냐면 아까 10%라는 할인율, 그거를 10%에서 5%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주주와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주주 소통으로 주주의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주와의 소통. 왜 주주와의 소통이 중요하냐면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아까 우리가 10%라는 할인율이 5%로 떨어지는 그런 걸 얘기했었는데 왜 투자자들이 10%라는 돈을 벌고 싶어 할까? 수익률을. 왜 갑자기 5%만 벌어도 만족할까? 그 차이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막 갑자기 막 뉴스에서 뭐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냐고 전화해 보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이 회사 어떻게 돼가는 거지? 불안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는 내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투자할 때는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열심히 회사도 홍보하고 또 막 주가가 떨어진다 뭐 또는 뉴스가 나쁜 뉴스가 열심히 막 공지를 해서 이거 가짜 뉴스고 우린 전혀 문제 없고 뭐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고 막 그걸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다. 저 회사 믿을 수 있어. 저 회사는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내년에 정말 잘 될 것 같아. 어떤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10% 안 벌어도 좋아? 난 5%만 벌어도 좋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투자를 한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젊은 층에 속하면 이제 아직 투자를 하기에는 큰 돈을 이제 아직 안 만지니까 투자라고 하기에는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은행에 저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정기 예금에 넣을 때, 정기 예금에 넣는데 3개월 만기 정기 예금에 넣을 때하고 3년 만기 정기 예금에 넣을 때하고 이자율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3개월 만기 이자율이 더 높을까? 3년 만기 이자율이 더 높을까? 3년 만기가 더 높아야 돼요. 당연히. 왜? 3년이라는 세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3년 있다가 내가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3년 동안 내가 돈을 못 쓰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만기 때 내가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은행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안녕할까? 뭐 이런 등등의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 근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고, 내가 생각할 때 3개월 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여러분들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저위험이니까 저수익. 그래서 3개월 만기에 그런 정기예금을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연수익률이 한 2%만 돼도 그냥 들어. 그런데 한 3년짜리다. 그러면 연수익률이 이건 한 4%는 돼야지 연에. 내가 뭐 그 정도도 못 버는데 내가 못하러 3년짜리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 위험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느끼는 위험이 많을수록 더 높은 수익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걸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보장받는 건 아니고 고수익을 내가 얻고자 한다. 결국은 그게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얻게 되는 그 돈의 할인율. 근데 그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 주주와 소통.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의장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참고하세요. 그냥 이러고 끝내요. 자, 그런데 교수님이 만약에 학생이 질문했는데 교과서에 있어. 그냥 읽어봐. 그러면 어떻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총장에서도 주주들이 그런 걸 뭐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물어보면 진짜 성의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이제 경영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 알고 싶어해. 그럼 당신이 와서 경영하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투자자들은 회사를 내가 직접 경영할 능력은 안 되지만 회사가 뭐 하는지는 궁금하단 말이야.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찾아가서 물어보고도 싶고. 근데 뭐 맨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주총장에 나타나서 1년에 한 번 묻는 건데 그것도 성의 있게 답을 안 해주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 이 회사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 ESG 얘기 많이 하죠. ESG. 우리가 이제 ESG 보통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이제 뭐 사야 되고 탄소 배출 덜 해야 되고 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ESG의 이 G라는 거가 바로 지배구조, 투명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구조. 요게 또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그 주주와의 소통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하고 늘 우리가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주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 거냐? 그게 바로 이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지배구조가 안 좋을 때는 그 사회이사라는 게 없었어요. 이사회가 이제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이사회가 전부 다 사내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장님, 사장님, 그다음에 임원들이 평소에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경영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이사회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가 좀 너무 후진적이다.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게 사회이사 제도고 그 사회이사는 현재의 경영진 또는 오너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지금은 상장회사면은 이 사회이사가 전체 이사회의 과반 이상 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배구조라는 거를 많이 개선을 해서 이제 이사회가 경영진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사이긴 한데,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그런 사회이사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좀 독립성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오너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회사를 알아? 저 업을 아는 사람이야? 재무관리, 회계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막 감사위원장을 해? 막 이러면은 이제 불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주들이 믿고 맡기는 거고, 그래야 주주들의 요구하는 수익률도 낮아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놓은 거야. 그다음에 성장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성장성? 그러면 성장성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그 미래의 성장이라는 거는 혁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혁신은 어떻게 해요? R&D 투자. 그다음에 문화가 혁신적이어야 돼요. 혁신적.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종사자들이 임직원들이 공무원처럼 내버렸어요. 우리 공무원들 얘기할 때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공무원 하는 친구들 있어요?
공무원 왜 해? 그럼 뭐라 그래요? 공무원 왜 해? 좋잖아. 뭐가 좋아? 편하잖아. 왜 편해? 뭐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하는 소리 없어. 그리고 나 일 못해도 안 잘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의 이제 임직원들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요? 안 잘리면 되는 마인드야.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면 돼. 내가 일을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 내가 사건을 안 일으켜야 돼. 근데 사건은 어떤 때 일어나냐? 뭔가 하려다 일어나거든요. 뭔가 혁신하려고 하면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야. 내가 혁신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 그럼 나는 정년이 보장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왜 굳이 혁신을 해? 혁신을 한다고 나한테 집 한 채가 따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혁신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책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식재산권, IP라고 보통 해서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신기술 도입 이런 걸 통해서 기술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돼요. 지금 AI를 통해서 지금 뭐 생산성이 과거에 뭐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이제 생산성이 나오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따라잡지 않으면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산업혁명 또는 뭐 그 전으로 넘어가면은 대항해 시대, 1500년대 막 서유럽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에 막 식민지를 막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문 딱 걷어 잠그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이러고 있었던 시대, 네. 다시 그 시대로 가면 어떡하지? 그럼 디지털 혁신은 뭐냐? 디지털 전환. 그래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확한 예측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또 AI를 통해서 또 자동화 도입 이런 거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 그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해서 확장성을 유연하게 하고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혁신이에요. 디지털 혁신이 있어야 되고, 예. 또 M&A를 통한 성장 굉장히 중요하죠. M&A 통한 성장.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비유를 해보세요. 나랑 이제 경쟁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혼자서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 문제를 풀고요.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시험 잘 본다는 친구 다 데려다가 같이 시험을 봐요. 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옆에 친구들한테 도움받는 친구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M&A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회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가를 나 혼자 열심히 연구해요. 그거 하고 시장에 누가 제일 잘하는 놈이 있나 봐가지고 잘하는 놈 하나씩 사가지고 바로바로 그걸 갖다가 뭐 기술 다 만들어진 거 시장에다가 그냥 갖다가 제품만 만들어내고 서비스만 하면 되는 그런 경우하고 누가 이기냐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 M&A를 굉장히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과거에 이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그 기술을 많이 탈취했어요. 네.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뭐 M&A 하자 뭐 이래갖고서는 이제 갔더니 그럼 내가 당신 기술 어떻게 믿냐? 뭐 서류 갖고 와봐. 서류 보여주고 났더니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요. 봤더니 내 기술로 내 기술인데 그 회사에서 똑같은 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내 기술인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똑같은 거 하고 있었어. 너가 똑같은 거 어쩌다 보니까 같이 한 거지. 소송을 해봐야 대기업이 이기죠. 대기업은 돈도 많고 소송 비용 다 할 수 있고 뭐 좋은 변호사 되고. 자, 그게 한두 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절대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가지 않아요. 그런데 또 문제점 뭐냐면 이 중소기업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국제화를 하거나 시장 개척을 못해요. 브랜드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죽는 거야. 대기업은 그런 기술을 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더 이상 보여주지도 않으니까, 말도 안 하니까. 중소기업은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그냥 죽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근데 외국은 그런 M&A를 갖다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000개인데 그 2,000개 회사를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약 2,00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4,000조가 넘어요.
애플, 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뭐 또 뭐야, 뭐 많잖아요.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막 2천조, 3천조씩 해요. 한 회사가. 자, 그런데 그 큰 회사들도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직접 다 한다? 그런 회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기업들이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 이거 참 큰일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되어 있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PER에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높은 기업 가치, 시장 가치를 얻는 PE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PB는 PER 곱하기 ROE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ROE를 그러면 또 높여야 돼. ROE. 자, ROE는 뭐냐?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주주가 투자한 돈, 주주가 회사에다가 투자해둔 돈, 그 돈을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주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10만 원을 벌어줘요. 그러면은 ROE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ROE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주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주주한테 줄 수 있는 순이익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리면 ROE가 바로 10%, 15%,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ROE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지를 보면 ROE는 다시 우리가 ROS, TAT, EM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재무 비율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ROS라는 게 매출액 단기 순이익률. 그래서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자, 매출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매출액 단기 순이익률은 1%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을 팔아서 10,000원을 남긴 거예요. 1%. 자, 총 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자산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거. 매출액을.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까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 100만 원을 총 자산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의 자산을 갖고 100만 원어치를 팔은 거예요. 그러면 총 자산 회전율은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승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총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총 자산이 있는데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 승수는 2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이 50만 원인데 총 자산은 100만큼 있다. 남의 돈이 50만큼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내 돈이 50만 원, 남의 돈이 50만 원. 그래서 총 자산은 100만 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총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 승수.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곱하면 뭐가 남죠? 단기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이니까 매출액 없어지고 총자산 없어지면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 남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RO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을 높이든지, 그러니까 결국 마진을 높이든지, 아니면 총자산 대비 매출액을 높이든지,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본 대비 총자산을 높이든지, 자기 자본 승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높이면 ROE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하죠, 사실. 그죠? 자, 그러면 ROS 첫 번째 우리 마진 높이는 것부터 얘기해 보자. 마진은 어떻게 높일까? 마진은 결국 비용 절감이에요. 마진을 높인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 100만 원. 근데 원가가 50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 어치 팔아서 50만 원을 남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매출 원가가 4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팔았는데 60만 원을 남기는 게 되는 거죠. 이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 어떻게 절감해요? 원자재 조달을 최적화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등등 해서 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아까 100만 원을 팔아서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이걸 50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낮추면 매출 총이익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관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라고 해서 매출 원가는 어떻게 보면 재료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재료비. 그런데 이제 이걸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팔아야 되죠. 광고도 해야 되고 뭐 수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그 판관비를 또 낮춘다. 판관비를 낮추면 영업이익이라는 거를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러면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요 순이익을 확대함으로써 같은 매출 100만 원을 하더라도 매출 원가를 절감하고 판관비를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순이익이 올라가면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럼 ROE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원가 절감을 판관비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레버리지. 그러니까 내 돈이 50만 원일 때 남의 돈 50만 원을 같이 써서 총 자산을 100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돈을 50만 원인데 30만 원만 쓰면 어떨까? 남의 돈을 70만 원 쓰고. 그래도 100만 원이라는 자산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사가 내 돈만 갖고 장사하면은 굉장히 그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 채로 회사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 돈이 50만 원이 들어가서 회사가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내 돈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내 돈은 50만 원인데 회사가 10만 원을 벌어줬어요. 그럼 20% 벌어준 거잖아요. 근데 내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가서 10만 원을 벌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이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만 원 벌었어요.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 주면 똑같은 돈 10만 원을 버는데 내 돈이 적게 들어가 주면 나는 수익률을 그만큼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ROE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내 돈을 적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돈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거. 남의 돈을 많이 쓰면서 만약에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도 능력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내가 빌려서 쓰고 이자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자를 내고 나서도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으면 능력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손해인 거지. 예. 그렇게 자기 자본만 100%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무부채 기업이라고 그래요. 무부채 기업. 보통 이제 언론에서 해마다 이제 이맘때쯤이면 이제 기업들이 막 사업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어떤 회사는 부채 비율이 몇 %네, 레버리지 어떻게 쓰고 있네, 막 이런 분석을 하면서 언론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기업은 무부채 기업, 빚이 없다, 재무 관리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 돈만 갖고 장사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은 타인 자본, 남의 돈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돈은 남의 돈에 비해서 비싼 돈이에요. 왜? 내 돈은 남의 돈을 갚고 나서 내가 챙길 수 있는 돈이에요. 사업을 할 때. 그러면은 남의 돈을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 돈을 제공하는 주주들은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남의 돈 먼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주를 뭐라 그러냐면 주주를 자녀 이익 청구권자라고 그래요. 남는 게 있으면 찌꺼기 있으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주주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회사가 망하면 위험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주주는 채권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돈이 싼 돈이에요. 그 싼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내 돈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무 관리를 잘 못하는 기업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높이면 좋은데 남의 돈을 많이 쓰면 좋은데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 돈이 한 10만 원만 들어가고 남의 돈을 90만 원 갖다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하는데 자, 그런데 90만 원이라는 남의 돈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자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회사가 늘 같은 돈을 벌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는. 회사가 어떤 때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돈을 못 벌어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를 못 내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회사를 청산해야 돼. 그러면 빚 갚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와요. 그죠? 그럼 그거를 원해서 내가 또 남의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적정 레버리지, 적정 최적 자본 구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쓰면 좋지만 어느 정도까지 쓰면 좋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믿음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또 남의 돈을 쓰면서도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총 자산 회전율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느냐? 린 경영이라고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공장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자재는 없애버리고, 예. 그다음에 뭐 불량품 나오지 않게 식스 시그마라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전환해서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뭐 예를 들어 부품 중에 어떤 부품은 망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미리 고치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가 있죠. 요즘에 로봇 많이 얘기하는데 자동화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공급망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공급망이라는 게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급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재를 쌓아놓고, 그럼 원자재를 쌓아놓는다는 얘기면 원자재에도 돈이 들어가 있지만 원자재를 또 쌓아놓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공급망 관리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원자재를 쌓아놓지 않고 필요할 때 그날 가져다가,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쿠팡 같은 데서 물건 같은 거 사서 써 보면 알겠지만은 쿠팡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물건이 오는데 내가 굳이 쿠팡에서 파는 물건을 집에다 쌓아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인적 자본 관리를 잘해야 돼. 인적 자본. 결국은 기업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훌륭한 인재를 유치할 거고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계속 개발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 문화가 좀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런 것도 문제죠.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들어가면은 신입사원들은 막 뭔가 의욕이 있어가지고 저기 과장님 뭐 부장님 뭐 제가 보니까 뭐 이런 거 좀 우리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알아요? 시킨 일이나 잘해. 자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한 두 번째 그 소리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죠?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신입사원들이 그런 창의성과 자율성을 막 갖고 있을 때 그걸 막 북돋아줘야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지금 필요하다. 그다음에 뭔가 바꾸려고 하는 또 이 오너뿐만 아니라 이제 CEO, 그러니까 C 레벨의 그런 임원들이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도록 해야 된다.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회사의 성과하고 연봉을 연동을 시켜요.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 뭐 ROE가 지금 10%인데 이게 15% 20% 올라가면 이 연봉 당신 연봉도 2배 3배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연봉이 1억인데 2억 만들어 볼까? 3억 만들어 볼까? 그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해놨어요. 당신이 뭐 무슨 성과를 내든 당신은 1억이야. 그러면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뭐 겉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집에 빨리 가서 애나 봐야겠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진을 높여야 되고 이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남의 돈도 잘 써야 되고 그러면 ROE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혁신, R&D 투자, 전략적 M&A, ESG 경영, 적극적인 IR 활동 해줘야 된다. 자, 미국 빅테크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 어떻게 성장하느냐?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빅테크라고 해서 배그마, 뭐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얼마예요 다? 1.4조 달러, 뭐 2조 달러, 3조 달러 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게 자그만치 3천조, 4천조, 5천조 이런 거.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 회사 다 합친 것보다 큰 이런 회사들이요.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자그만치 2020년 이후 불과 5년 동안 메타는 97건, 아마존은 100건, 구글 200건, 260건, 마이크로소프트 200건, 애플 113건의 인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2023년 물론 한 해만 잡았지만 500대 기업을 다 봤는데도
60건밖에 안 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성장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다 그 미국에 갖다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이래 갖고 성장 못 해요. 그래서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빨리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M&A를 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사례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빼그마 기업들조차도 전략적인 M&A를 하는데 이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기술 혁신도 하고 시장 지배력 강화도 하고 사업 확장도 하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서 결국 기업의 가치가 높다. 이런 것들이 또 스타트업의 생태계에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기술과 무슨 혁신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사주면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자, 여러분 친구 중에 대기업 가면서 나는 혁신을 위해서 대기업 가 이런 친구 있어요? 안 그래요. 공무원이나 똑같아. 난 대기업이 편하고 좋아서 가는 거야. 혁신할 사람들은 스타트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적 구성이 혁신을 원하는 인적 구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기업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결국은 혁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삼으로써 혁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 쪽에 더 많은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도 로봇도 나오고 자율주행도 나오고 뭐 AI도 나오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열심히 사주면 더 훌륭한 인재들이 더 훌륭한 혁신들을 스타트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대기업에 요청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뭐 얼마까지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스타트업을 더 하도록.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주주환원. 그래서 뭐 배당을 열심히 해라, 자사주를 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얘기한 거 중에 주주환원 해가지고 성장한다고 내가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주주환원은 굉장히 단기적인 그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지 장기적으로는 절대 주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책을 오히려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반재벌 정서. 이런 거는 이제 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에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넣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반재벌 정서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 성장도 지원해주고 대기업 주도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은 너희 돈 많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줘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혁신이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혁신이 대기업에서 또 일어나는 거냐면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혁신은 대기업이 잘해요. 그리고 대기업이 혁신을 했을 때 그걸 중소기업들이 따라가서 또 혁신을 해요. 근데 대기업 너희는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디랑 경쟁해? 외국의 또 대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건데 외국의 대기업들은 막 뭐 트럼프 정부 막 이런 데서 돈 막 줘가면서 혁신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 너희 크잖아. 사실은 글로벌 경쟁으로 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플은 3,000조인데 4,000조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얼마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 300조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회사 같지만 정말 글로벌 경쟁에 가서 보면은 꼬마야 꼬마. 근데 너 다 컸잖아. 너 혼자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 경쟁에 가면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야. 부모도 없는. 또 상속세도 우리나라 굉장히 큰 문제죠. 뭐 여러분들도 뭐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근데 상속세가 왜 큰 문제일까? 나는 상속세 안 내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가 있어요. 기업을 팔아야. 그러니까 기업을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의 자산을 판다는 얘기예요. 사업부를 팔고 그 회사의 직원들은 어떡하죠? 직원들 회사 나가야 돼요. 뭐 만약에 뭐 땅을 팔아야 되고 공장을 팔아야 되면은 직원들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상속세 때문에 나타나는데 자 오너의 입장에서는 창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면 우리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 또 우리 아들한테는 줄 돈도 없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물려주는데 우리 세금으로 60억을 내야 되고 우리 애들한테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애들한테 40억 물려줘야 돼.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짜리를 지금 팔지. 지금 팔아버리는 거야. 땅 팔고 집 팔고 그냥 공장 팔고 회사 문 닫아버리는 거야. 100억을 회수를 해.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상속세 안 내는 지역으로 이민 가버리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욕해요? 우리 욕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 욕하는 사람들은 탈북민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탈북민들이 왜 탈북했어요? 못 살겠으니까 탈북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못 살게 만들어 놓고 탈남하는 거 갖다가 왜 욕을 해?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가지 말라고 해야지. 탈북자를 욕하는 것과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 욕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떠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 뭐 글로벌 경쟁력도 없어지고 지금 뭐 한샘 또 뭐 레들락 뭐 우리가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업체들이 다 이제 그 사모펀드한테 매각이 됐어. 왜냐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회수해가지고 뭐 애들 상속 잘해주려고 어디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를 해야 우리가 고용도 성장하고 투자도 확대되고 또 기업도 지속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부자 감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기업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반기업 정서, 반재벌 정서가 그 큰일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가 없어요. 북한에도요, 국회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요, 뭐 사법부도 있고 다 있어. 없는 게 뭘까? 기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포스코 같은 이런 기업이 없는 거지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 기업 안 좋은 놈들이야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남북한이 참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좋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 스미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본인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말 있잖아요. 빵집 주인이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빵 만들었어요? 아니야, 돈 벌려고 빵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돈 벌어요. 저 사람 돈 벌면 안 돼요. 왜 한 사람이 돈 벌게 놔두세요? 빵집 주인 문 닫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빵을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까 걱정하지 말고 그 빵집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이 뭔가만 생각해 보자. 기업이 있어서, 재벌이 있어서 그들이 뭐 어떻게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누가 부자 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부자가 되는가 생각해 보자. 기업이 있고 재벌이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기업이 있고 재벌이 있으면 어떠냐. 근데 기업이 없고 재벌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진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건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위해서도 또 상속세 인하가 필요한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될 거 걱정하기 때문에 기업을 키우기는커녕 있는 기업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일자리 창출 안 해. 투자를 안 하니까. 예? 해외로 가져갈 생각만 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소를 해줘야 상속세를 없애줘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고 또 주가가 올라도 상속세를 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할 거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를 더 내야 돼요.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또 국회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강을 멈추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콘서트에 앞서서 먼저 저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를 얼마 전에 졸업한 안양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밸류업 저자이신 신현한 교수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혹은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그 정권 들어서 2022년이죠. 2022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시행을 먼저 한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 제가 이제 책에도 설명을 했지만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M&A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혁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위주의 또는 뭐 대주주의 어떤 경영 참여를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와서 제가 그거는 20년 전에 이미 다 이야기된 건데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대주주가 없어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밸류 프로그램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좀 책이라도 써서 좀 기업들이 스스로라도 정부는 도와주지 않지만 스스로라도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책 잘 읽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삼성, 구글, 스타벅스부터 저희 세대에 인기가 많은 넷플릭스나 애플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가치 창출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혁신적인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다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에 달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플, 구글,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창의적,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이제 그 경영진이 결정을 하지만 구성원들이 그 활동을 직접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회사의 혁신들은 밑바닥에서부터 나와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그래서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말처럼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혁신할까? 그러면은 또 내가 속해 있는 팀의 혁신을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이제 속해 있는 사업부의 혁신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혁신들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본받아야 되겠죠. 네, 저는 책을 읽어보면서 OTT 사용자로서 넷플릭스의 데이터 기반 콘텐츠 추천이나 네. 디즈니의 픽사 인수, 마블 통합 사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특히 어떤 기업의 가치 창출 사례가 가장 인상이 깊으셨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저도 이제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그런 발전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넷플릭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청을 하면 그 유사한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는 없었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찾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뭐 비디오 방에 가서 정말 비슷한 비디오 종류를 모아놓은 데 가서 이제 하나 찾아갖고 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호를 사람별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그래서 그걸 찾고 그거를 또 이렇게 계속 고객이 쓰도록 만드는 그런 거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었던 것 같고 다른 회사들도 그거를 보고 모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방을 물론 더 잘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인 것 같고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기업의 다양한 밸류업 전략 중에서도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ESG라는 것이 무엇이고 네. 또 이 ESG가 최근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ESG는 E는 이제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제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S는 society, 그래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G는 governance, 그래서 이제 지배 구조,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경영진의 어떤 관리 감독하는 그런 체계를 갖다가 이제 그 G라고 해서 그 E하고 S하고 G가 전부 다 잘 조화가 되어야 회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ESG 경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뭐 환경도 무시하고 뭐 사회도 무시하고 뭐 아니면 지배 구조도 뭐 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더 강조가 되기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environment죠.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구 전체의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탄소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거로 인해서 뭐 지구 곳곳에 뭐 기후 난민도 생기고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그 환경에 신경 쓰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E를 강조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ESG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활동을 한다. 뭐 오폐수가 있는데 오폐수를 갖다가 뭐 강에다가 또는 뭐 공기 중에 뭐 막 배출한다. 그랬을 때 그건 다 위법이죠. 법으로 그거는 허용이 안 돼 있는 거고, 또 S의 경우에도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이 뭐 어떤 공장이 있는데 뭐 그 지역에 그 공장이 폐쇄가 됐을 때 그 지역 전체가 다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발생할 때, 그럴 때 그 공장을 사실은 뭐 좀 이익이 덜 나더라도 함부로 없애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홈플러스 사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봤을 텐데, 홈플러스 같은 그런 큰 유통업체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그 안에 일하던 종업원들, 또 그 홈플러스라는 또 이 시설에 입점해 있는 그런 소상공인, 그다음에 뭐 납품업체들, 굉장히 큰 피해가 가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내가 당장 돈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지역 사회의 어떤 책임은 좀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ESG 활동에 많이 녹아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 또 여쭤볼 건데요. 기업이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이나 신뢰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윤리적 경영이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뭐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 리스크 확대나 가짜 뉴스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를 할 때 기업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특강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그 주주와의 소통, 또는 뭐 당장 나의 주주는 아니더라도 그 자본시장과의 소통, 또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저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느냐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무도 그 기업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투자자도 없고 소비자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근데 만약에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열심히 홍보하고 이랬던 회사가 어떤 위기에 직면한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저런 좋은 회사가 망하면 안 돼. 그러면서 국민 기업이 돼버려요. 국민들이 다 저 회사 요즘에 뭐 시체말로 돈줄 내주자 뭐 이런 말 하듯이 저 회사 제품 사주고
저 회사 가서 뭐 먹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막 잘 살게 해주자. 저는 좋은 기업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그 위기라는 것은 매일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높은 파도를 넘어가듯이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기업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얘기는 물론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많은 이해가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뭐 형제간에 또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서도 이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화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죠.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아들 딸들은 왜 저래? 대화가 없으면 그거랑 똑같아요. 기업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 위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그렇다면 교수님, 이 예상치 못한 국제 위기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뭐 핵심 전략 같은 게 있으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뭐 2008년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신속한 구조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해서 그런 위기를 돌파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도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위기라는 거가 사실은 뭐 예측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위기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언제 발생할 것 다 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없고 모르는 어떤 위험한 상황을 위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기업들이 이제 하는 방법은 돈을 좀 쌓아두고 있어요. 돈을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1년 동안 매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뭐 트럼프 정권에서 뭐 갑자기 관세를 올리고 뭐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다 죽여야 되겠어 뭐 이라고서는 수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못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성 국가로 분류가 돼버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완전히 진짜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야, 우리가 1년 동안 매출이 없어도 우리 임직원들 안 내보내고 계속 우리 회사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지 않아? 한 100조는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돈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요즘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막 뭐 왜 투자도 안 하고 현금 갖고 있냐? 너희 현금 나눠줘야 된다. 배당 많이 해라. 자사주 사서 소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돈을 쌓아놨던 이유가 경제가 불확실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우리가 매출이 안 일어나고 뭐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 임직원들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건데 왜 자꾸 투자자들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 닫으면 당신들도 결국은 손해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또 남의 돈도 아까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남의 돈도 좀 많이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남의 돈 진짜 안 써요. 무부채 기업 진짜 많아요. 삼성전자도 거의 무부채 기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남의 돈을 안 쓰는 이유도 뭐냐? 남의 돈을 쓰면 결국 이자가 갑자기 많이 오른다. 그러면 그 이자를 부담할 수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써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을 했던 그래서 외환위기 때 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 돈을 많이 쌓아두고 현금 쌓아두고 이렇게 지금 위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해야 될 일이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의 많은 위기들은 기술 혁신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니 4차가 아니라 저는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왔을 때만큼의 생산성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2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냈냐면 증기기관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특히 이제 석탄을 채굴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땅에서 가까운 석탄을 채굴 하다가 점점점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면 우물 팔 때 물 나오듯이 물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없애줘야 밑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채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물 없애는 걸 사람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증기기관을 가지고 물을 갖다가 빨리 빼낼 수 있게 됐는데 효율이 어느 정도냐? 보통 뭐 몇백 명의 사람과 뭐 몇십 마리의 말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을 증기기관 하나로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이 사실은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2차 산업혁명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혁명, AI혁명, 저는 정말 그 정도의 혁명이라고 봐요. 근데 이 혁신을 위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결국 사람이 넘겨요. 사람. 그거를 잘 회사의 일에다가 잘 접목하는 회사는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될 거고 이거를 피해 다니는 회사는 결국 정말 위기가 되는 거예요.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곧 항상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과 또 단기적인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사실은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주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회사에 현찰이 부족하고 물론 장사는 이제 잘 되고 있는데 현찰이 부족하면 현찰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요 회사를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살려두는 그런 그 과정에 주주들이 패닉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당황을 하면서 주식을 막 내다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사는 어떻게든 주가를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공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매도. 공매도 같은 거가 이제 일어나면 회사의 원래 가치는 똑같은데 공매도가 일어남으로써 주식시장의 주가라는 것도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공매도라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살 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면 수요는 같은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가치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회사가 소통을 잘 해야 되지만 주주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회사에 투자를 하고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사실 이 자본시장에서 또는 이제 이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적을 얘기할 때 그 주주는 기업의 실패에 책임지는 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주식 사고 오후에 주식 파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자는 그런 기업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하여튼 잘 돼서 내가 최소 3년, 길면은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 회사 이렇게 해서 주주가 되는 사람 그런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기업의 목적이 설정돼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면 불과 하루 들고 있는 사람, 이틀 들고 있는 사람, 길어야 석 달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 주주야. 왜 자꾸 이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이렇게 욕을 하면서 배당 많이 해야 돼.
자사주 사서 소각시켜. 이런 요구를 과연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허용을 해야 되나? 또는 기업이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예.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원래 이제 그 기업의 가치 극대화라는 거가 누구를 위한 가치 극대화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가치 극대화가 반드시 신뢰와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품질 개선, 사회적 책임 네. 이행,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 단기적인 수익성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게 더욱더 나아가서 수익성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나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계속 답이 똑같은 답인 것 같아요. 소통이에요, 결국은. 네, 왜냐하면 여러분 테슬라라는 회사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자, 테슬라라는 회사가 1년에 광고비 얼마 쓸까요? 광고비 0원을 씁니다. 0원.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해요. 네, 광고를 안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슬라를 알아요. 자, 테슬라는 돈을 많이 벌까요?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어떨까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아까도 봤지만 뭐 한 2,000조? 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 2,000개 다 더한 값만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테슬라라는 회사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라고 테슬라의 창업주가 열심히 뉴스에다가 계속 터뜨려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 하루라도 테슬라라는 이름이 뉴스의 기사로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돈도 못 벌어도 지금 뭐 광고도 안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 안 사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에서 온 거냐? 결국 소통에서 온 거예요.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뭐 하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그 회사는 앞으로 클 것 같아.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아. 아까 제가 이제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돈 버는 걸 얼마 버느냐보다 미래에 얼마를 벌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가 훨씬 더 기업 가치에는 높은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담도 해요. 주식 시장은 꿈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당장에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얼마를 벌 것 같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투자자들이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소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데요.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세계적 기업들을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기업 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기업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의 전략 중 특히 어떤 부분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SK 하이닉스가 제 책에서도 좀 소개가 됐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과거에 뭐 LG에서 시작을 해서 현대로 갔다가 다시 또 뭐 산업은행의 어떤 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산업은행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SK로 이제 인수가 됐는데 인수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SK 하이닉스라는 그 회사가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수율도 낮고 기술력 떨어지고 그 종업원들도 굉장히 좀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가 모든 종업원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온 거죠. 그 엔비디아의 그 HBM 생산 그 엔비디아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사실 HBM이라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못하니까 여러 반도체 회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TSMC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찾아갔어요. 뭐 제일 잘한다는 기업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생산해달라.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엔비디아가 뭐 그래픽 카드 정도 만드는 회사고 그 정도 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력을 갖다가 투자를 뭐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둘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SK 하이닉스는 오 이거라도 해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비즈니스라고 알고 있었지만 뭐든지 한다.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그 기회를 잡았는데 마침 또 이제 AI 혁신이 나오면서 그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그 반도체 수요가 그냥 급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크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이 어디에 사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딱 끊기보다는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주식을 나눠 사는 이유는 어느 주식이 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서 했을 때 우리가 위험을 이제 어느 정도는 하방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기업도 작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계속 태핑을 하고 계속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했던 회사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유튜브에 나오지만 로봇이 현대자동차가 뭐 처음에 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개 로봇 회사 샀을 때 저거하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AGI라는 이런 혁신의 가장 앞에 나가는 회사가 되거든요. 이제는 이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뭐 작은 회사들도 빨리 사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떻게 보면 이제 M&A를 해서 성장을 한 거에 어떤 샘플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혁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투자자들도 그런 쪽에 이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자주 지적받는 약점은 무엇이고 또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요. 일단 한국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업의 임직원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 재무 관리가 좀 약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옛날에 그 대기업의 임원들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본인들이 임원이 될 때까지는 각자의 특기를 각자의 위치에서 잘하면 임원이 됐는데 임원이 되고 나서 글로벌 컴퍼니하고 이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자기가 굉장히 비읍하다, 내가 좀 약하다 상대편보다 하고 느낀 그 어떤 분야가 바로 재무 분야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 기업의 그 글로벌 컴퍼니의 임원들은 자기 회사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마진율이라든지 뭐 회전율이라든지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P 레이쇼, PB 레이쇼 이런 정도는 다 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나의 마지노선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그런 거는 다 재무팀에서 또는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로 생각하고 본인은 옛날에 그냥 사원일 때처럼 그냥 뭐 주어지는 임무만 잘하면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부족하다. 글로벌 컴퍼니에 비해서는 좀 더 재무적인 감각,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지 된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책 소개와 말씀하시고 싶은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밸류업 그러면은 굉장히 그 모호한 그런 용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밸류업이라는 게 굉장히 실현 가능한 그런 전략 도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전략 도구들을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이 뭐 그런 전략 도구들을 전부 다 망라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다른 또 도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 만약에 우리 안 하고 있다면 그걸 도입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밸류업인데 이게 밸류업인지 모르고 외부에다 얘기를 안 한 것들도 있어요. 뭐 열심히 R&D를 하고 있는데 R&D가 밸류업이야? 몰랐던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회사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저런 것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뭐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소통을 하면 투자자들이 저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것 같구나. 앞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 같구나. 그러면서 밸류업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독자분들이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회사에 적용할 만한 거 뭐가 있나.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아무데나 읽어봐도 괜찮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과 소중한 의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